안녕하세요. 봄나들이TV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8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시장님들과 도지사님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중요한 회의를 가졌거든요. 이번 회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였고요. 원래 예정보다 40분이나 길어져서 무려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각 지자체 대표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김민석 국무총리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서울 오세훈 시장님부터 제주 오영훈 지사님까지 정말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지방에 사는 분들, 특히 수도권이 아닌 곳에 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하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간담회에서 어떤 약속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수도권 1급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1급 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 정책을 인정하고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집중개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한 곳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어요. 큰 공장도 대학교도 본사들도 정부 기관도 모두 수도권에 모였죠. 마치 한 그릇에 불을 집중해서 빨리 끓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하지만 동시에 큰 부작용도 생겼어요. 수도권의 문제들은 이런 거예요. 인구 감일,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게 되었어요. 집값 폭등,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지방 주택 10채 값과 맞먹게 되었어요. 교통 체증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길이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환경 오염으로 미세먼지, 소음, 각종 공해가 심각해졌어요. 생활비가 증가하며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방의 문제로는 인구 유출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떠나버렸어요. 상권이 쇠퇴하여 동네 상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났어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들이 모두 서울로 가서 의료 공백이 생겼어요. 영화관, 공연장, 문화시설이 부족해지며 문화 격차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 1급 체제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제는 저해 요소가 되었을까요? 첫째, 수도권이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집중시킬 땅도 공간도 부족해졌거든요. 기업들도 서울은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지방의 좋은 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연환경, 넓은 땅, 저렴한 비용 등 지방만의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셋째,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커졌어요. 수도권은 너무 복잡하고 비싸서 비효율적이고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비효율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제는 지방을 돕는 것이 단순히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만 너무 커지고 다른 장기들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균형 있게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잘 살아야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거예요. 2부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여러분이 받으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사용해 보셨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간담회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 이번 소비 쿠폰을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지급 원칙. 우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있었어요.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드리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별 차등 지급이에요. 비수도권 지역,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도 추가 5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는 15만원을 받으셨어요. 같은 소득 수준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는 18만원을 받으시고 전라남도 해남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는 20만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논리를 들어보세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15만원과 시골에 있는 15만원의 구매력이 같을까요? 서울에서는 15만원으로 치킨 몇 번, 커피 몇 잔 사면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 시골에서는 15만원이면 훨씬 많은 것을 살 수 있어요. 물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골에는 돈 쓸 곳이 별로 없어요. 상가도 적고 가게들도 문 닫은 곳이 많고. 그래서 더 많이 줘서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예요.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지방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강원도 어떤 슈퍼마켓 사장님 말씀, 소비 쿠폰 나온 이후로 매출이 30% 늘었어요. 그동안 대형마트 가던 분들도 우리 가게 오시고, 전라남도 어떤 미용실 원장님 말씀, 파마하러 오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늘었어요. 쿠폰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신다고. 경상북도 어떤 식당 사장님 말씀, 가족 단위로 외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쿠폰 덕분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지방에 더 많은 돈이 돌게 되면 그 돈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사장님들이 직원을 더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방향.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지방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 유치할 때 지방 우선, 대학 지원 예산 배정할 때 지방대학 우선, 문화시설 건립할 때 지방 우선, 의료시설 확충할 때 지방 우선,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는 효율성 명목으로 수도권 위주로 투자했다면 이제는 균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3부 전국에서 몰려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절실했던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바로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나왔을까요? 올해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가 정말 심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비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200mm, 300mm씩 내리는 폭우가 여러 날 계속되니까 지방의 작은 하천들이 모두 범람했어요. 각 지역별 상황을 살펴볼까요? 충남 김태흠 지사님 요청. 7월 호우 피해가 심각한 당진, 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달라. 당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물에 잠겨서 공장들이 큰 피해를 봤어요. 아산도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농민분들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고요. 경기 김동연 지사님 요청.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 포천은 산간지역이라 산사태 피해가 특히 심했어요. 도로가 끊어지고 집들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요. 전남 김영록 지사님 요청. 나주와 전남 지역 9개 읍면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고지원 피해 기준액을 대폭 상향해달라. 전남은 농업지역이라 벼농사 피해가 컸어요. 벼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농가들이 속출했거든요. 경남 박완수 지사님의 구체적인 요청. 박 지사님은 특히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산청과 합천 외에 진주, 함양, 하동, 의령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그리고 단순히 사후 복구만이 아니라 예방 대책도 요청하셨어요. 지방 하천을 준설해 하천 바닥에 쌓인 흙과 돌을 파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 양천과 덕천강 같은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달라. 산사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산사태 대비와 복구 권한을 명확하게 해달라. 농작물 피해 보상을 개선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들어달라. 피해 주택 지원을 통해 집이 무너지거나 침수된 분들을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만들어달라. 충북 김영환 지사님도 청주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이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서 이들 지역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뭐가 좋을까요? 국고 지원이 확대되어 복구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줘요. 세금 감면이대로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줘요. 대출이 지원되어 저리로 복구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보험료를 지원해줘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어요. 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건 지방 공무원들이에요. 소방서, 경찰서, 구청, 군청 직원들이 밤새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고 복구 작업을 하거든요. 중앙정부는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을 구하는 건 지방정부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사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의미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날 간담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화제가 있었어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였어요. 관세 협상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관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외국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때 세금을 내고 사가라고 하는 거죠. 관세가 높으면 우리 물건이 비싸져서 팔기 어렵고 관세가 낮으면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어서 경쟁력이 생겨요. 각 지역 대표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충북 김영환 지사님 반응. 도내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충북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관세 장벽 완화는 결정적 지원이 된다. 충북을 생각해 보세요. 청주, 음성, 진천 이런 곳에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있어요.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배터리 공장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런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니까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공장이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울산 김주경 시장님 반응.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 울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현대 자동차와 현대 중공업의 본거지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있는 곳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면 울산 경제가 바로 살아나요.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 공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상점들까지 모두 좋아지거든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선박들의 관세가 낮아지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친환경 선박,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더 유리해지는 거죠. 전남 김영록 지사님의 특별한 이야기.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단체가 오히려 고맙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처음에는 농민분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하면 우리 농산물이 피해볼 것 아니냐며 걱정하셨거든요. 미국산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협상 결과를 보니까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위하려던 농민분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전화를 걸어온 거죠. 왜 이런 산업들이 지방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공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 철강 공장. 이런 제조업 시설들이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남에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울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포항 철강, 창원 기계, 거제 조선, 구미 전자 IT, 충북 반도체 자동차 부품, 광주 자동차 광학, 전주 자동차 부품,
서울에는 주로 본사가 있고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잘 되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져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요. 굳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고향에서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변화 사례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경기도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평택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충북 청주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청주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어요. 현대차 울산 공장 전기차 생산 확대로 울산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이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북극항로와 여수광양항. 전남 김영록 지사님께서 특별히 제안하신 내용도 있어요. 정부가 내세운 북극항로의 성공적 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하셨거든요. 북극항로가 뭘까요?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시베리아 위쪽으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유럽까지 가는 시간이 기존보다 10일 정도 단축돼요. 여수와 광양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만이 있어요. 부산항 다음으로 큰 곳이죠. 여기를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만들면 전남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오부 지방분권 마이너스 진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핵심 제안.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하셨어요. 헌법 개정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형 국가예요. 거의 모든 권한이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직을 만들 때도 중앙정부 허락이 필요해요.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 이런 부서 만들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야 해요.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만들어요. 공무원 채용도 중앙정부 기준을 따라야 해요. 대구시에서 우리는 IT 전문가를 더 많이 뽑고 싶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정원과 시험 방식을 따라야 해요. 예산 사용도 중앙정부가 지정해줘요. 광주시에서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싶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이 돈은 이런 용도로만 써라고 지정해주면 그대로 써야 해요.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획일적이에요. 서울의 기준으로 모든 지방을 재단하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워요. 둘째, 느려요. 뭔가 하나 하려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셋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정부 탓이다, 지방정부 탓이다 하며 서로 책임을 미뤄요. 지방분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치조직권 지방정부가 스스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도 우리는 관광이 주력이니까 관광 전문 부서를 확대하겠다. 강원도 우리는 농업이 중요하니까 농업 지원 조직을 강화하겠다. 인사권 지방정부가 필요한 전문가를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부산시 우리는 해양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해양학 박사를 공무원으로 뽑겠다. 대전시 우리는 과학기술 도시니까 과학자들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 재정권 지방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성남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외국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 독일은 연방제 국가예요. 각 주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에른주는 맥주와 자동차로 유명해졌어요. 바덴비르텐베르크주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특화되었어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중공업으로 발전했어요. 각 주가 자기 특성에 맞게 발전해서 독일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의 경우. 일본도 최근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어요. 도쿄현 vs 오사카부 vs 아이치현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요. 각 지역이 독특한 캐릭터와 특산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성공 사례들도 많아요. 성남시의 청년배당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서울시가 먼저 시작해서 다른 지역도 따라하게 되었어요.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강유정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은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할까요? 헌법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하지만 헌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세 확대, 지방공기업 자율성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제안해 준다면 가능한 한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빠른 행정서비스, 시청, 군청에서 일 처리가 빨라져요. 지역 맞춤형 정책,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나와요. 더 많은 참여 기회, 지방정부가 더 중요해지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도 더 잘 반영돼요.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이 오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6부 각 지역별 현안과 정부의 약속.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도 논의되었어요. 17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인 만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세종시 최민호 시장님의 요청. 세종시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셨어요.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 세종시는 어떤 곳인가요? 2012년에 새로 만들어진 행정수도예요.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 용산에 계시고 국회도 서울 여의도에 있거든요. 세종시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도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세종시장님께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미 전 부처 추가 이전 등을 건의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겨우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세종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걱정이에요. 강원도 김진태 지사님의 독특한 요청들. 강원지사님께서는 재미있는 요청들을 하셨어요. 첫째, 군인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원도 출신 군인이 경기도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소비 쿠폰을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휴가 때 고향인 강원도에 와서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합리적인 요청이죠. 둘째, 지난 55년간 비행기가 뜨지 않고 헬리콥터만 이용하는 양구 비행장 문제. 양구 비행장은 군사용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민간 항공기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광주 강기정 시장님의 2+4 주요 현안. 광주시장님께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현안을 정리해서 요청하셨어요. AI 산업 관련 2개 현안. AI 2단계 사업 예비타 당성 조사 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신속 공모. 광주는 AI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예비타 당성 조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걸 면제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군사시설 이전 관련 4개 현안. 광주 군공항 이전, 마륵동 탄약고 이전, 평동 포사격장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광주 도심에 아직도 군사시설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에요. 서울 오세훈 시장님의 현실적인 지적. 서울시장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지자체와 정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을 나눠줘라고 하면서 실제 집행은 지자체가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인력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협의해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에요. 또한 서울시의 특별한 문제들도 제기하셨어요.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어르신들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인한 손실, ICAO의 고도 제한 규제, 김포공항 때문에 강남 일대 건물 높이 제한,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 경북 이철우 지사님의 특별한 요청. 경북지사님께서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요청하셨어요.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열면 전 세계에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고 경북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남 박완수 지사님의 추가 요청들. 경남지사님께서는 재해 대책 외에도 여러 현안을 요청하셨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지원. 경남을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원. 남해안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겠다는 법안이에요.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구간을 고속도로로 승격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충남 김태흠 지사님의 장기 비전. 충남지사님께서는 재해 복구 외에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대전 충남 행정통합 지원. 특히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큰 이슈예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로 합쳐서 더 큰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구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종합적인 약속. 이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분기별 정례와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앞으로도 분기별로 면담이 있을 것. 즉 3개월마다 이런 간담회를 열어서 지방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그동안은 이런 전체 간담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7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휴가와 한미 정상회담 전망.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과 앞으로의 외교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거제 저도에서의 첫 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첫 휴가를 가지신다고 해요. 취임한 지 2달 만에 가지는 휴가인데 어디로 가실까요? 바로 경남 거제시의 저도라는 섬이에요. 여기서도 대통령의 지방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굳이 해외 리조트나 유명한 휴양지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에서 휴가를 보내시거든요. 거제 저도는 어떤 곳일까요? 거제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깨끗한 바다, 울창한 숲, 조용한 환경이 휴식하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휴가 중에도 계속되는 국정관리.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실은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어요. 휴가라고 해서 완전히 일을 놓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은 계속 챙기시겠다는 의미예요.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이 많은 시기라서 더욱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이번 휴가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기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2주 이내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이번에 타결된 협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안보 협력, 북한 문제, 중국 견제 등 동북아 정세, 경제 협력,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기술 협력,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강유정 대변인은 방미 일정은 복잡다단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어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정말 복잡한 준비가 필요해요. 의전, 경호, 동행단 구성, 회담 의제, 조율 등 수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지방 경제에 미칠 영향.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면 우리 지방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세 장벽이 낮아진 만큼 우리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 텐데 그 혜택은 결국 지방의 공장들, 지방의 일자리로 이어질 거거든요. 특히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충북의 반도체, 경남의 기계, 전남의 석유화학 등 지방 주력 산업들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돼요. 8부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 생활의 변화.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단기적 변화들 1에서 2년 내. 첫째, 더 많은 지방 우선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소비 쿠폰처럼 지방에 더 유리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요?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의료시설 확충, 지방문화시설 건립, 지방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 청년 지원 정책 강화. 둘째,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지정으로 피해 지역 복구가 빨라질 거예요. 각 지역에서 요청한 특별 재난 지역들이 추가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으로 빠른 복구가 가능해져요. 셋째, 분기별 간담회 정례화로 지방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거예요. 3개월마다 이런 간담회가 열리면 지방의 현안들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전달될 거예요. 넷째, 관세 협상 효과로 지방 제조업이 활성화될 거예요. 울산의 자동차, 거제의 조선, 충북의 반도체 등 지방 주력 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중장기적 변화들 3에서 5년 후. 첫째, 지방 분권이 본격화될 거예요.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헌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권한 이양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되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이 가능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관광과 친환경의 특화, 부산 해양과 물류의 특화, 대구 의료와 패션의 특화, 광주 AI와 문화예술의 특화, 대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특화. 둘째, 지방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거예요. 제조업 활성화, 지방 투자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일자리들이 지방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IT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의료기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 셋째, 지방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확대로 지방에도 서울 못지않은 인프라와 서비스가 갖춰질 거예요. 의료 지방에도 대형 병원, 전문 병원이 늘어날 거예요. 교육 지방대학 지원 확대로 교육 여건이 좋아질 거예요. 문화 지방에도 좋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이 많이 생길 거예요. 교통 고속철도 고속도로 확충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거예요. 장기적 변화들 5에서 10년 후. 첫째, 인구 이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다면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원격 근무 확산으로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 높은 집값을 피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젊은 부부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지방으로 가는 중장년층들. 둘째, 지방의 독특한 매력들이 더 부각될 거예요. 각 지역이 자기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전국적으로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곳들이 늘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 커피의 도시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커피 애호가들이 찾아와요. 전주 한옥마을과 전통문화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통영 음악과 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어요. 안동 전통문화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세요. 지방의 부동산, 지역사업, 지방기업 주식 등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큰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지역 상권을 적극 이용하세요. 소비 쿠폰 쓸 때도 동네 가게를 이용하시고 평소에도 지역에서 소비하시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세요. 여러분의 소비가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켜요. 셋째,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앞으로는 시장님, 도지사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시고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넷째,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방의 기회들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혜택들. 앞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볼게요. 경제적 혜택. 지방 우선 지원 정책들로 더 많은 혜택. 지방 상권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 지방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 생활비 절약, 서울보다 저렴한 물가. 생활 환경 개선.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다양한 문화 활동. 더 편리한 교통. 삶의 질 향상. 덜 복잡하고 여유로운 생활. 깨끗한 자연 환경. 강한 지역 공동체. 저렴한 주거비. 9부 Q&A.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질문일, 소비 쿠폰을 아직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 쿠폰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혹시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으셨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질문이 지방분권이 되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세는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지방에서 받는 서비스도 훨씬 좋아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세금을 중앙정부에 내고 중앙정부가 다시 지방으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거든요. 질문 3. 우리 동네는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이미 산업 기반이 있는 곳 울산, 창원, 구미 등은 빨리 변화를 느끼실 거고 농촌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농촌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거예요. 질문 4.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지방 집값이 오를까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 굳이 비싼 서울에 살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질문 5. 지방대학도 좋아질까요? 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거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지방대학 졸업생들도 굳이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져요. 지방대학, 지방기업, 지방정부가 연계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질문 6. 제조업 일자리만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조업이 발달하면 그와 연관된 서비스업도 함께 발달해요.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IT, 바이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서 일자리 종류도 다양해질 거예요. 질문 7. 나이가 많아도 지방 이주를 고려해 볼 만한가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지방은 생활비가 저렴하고 자연환경이 좋고 의료시설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받는 연금으로 지방에서는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요. 질문 8. 우리 지역 현안을 정부에 건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의 시민제안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시의원, 도의원 분들께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는 분기별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리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대통령까지 전달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의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우선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소비 쿠폰의 지역별 차등 지급,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방분권, 지방투자 확대, 분기별 간담회 정례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지방을 뒤처진 곳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세요. 지방을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터전으로 생각하세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투자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청정 이미지를 살려서 프리미엄 농산물을 전국에 판매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영화제를 통해서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대구에서는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의료 관광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AI 산업으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릉에서는 커피 문화로 젊은이들이 찾는 힙한 도시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정부가 이런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째,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는 분명히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둘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지역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셋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세요. 지금은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더 알뜰하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업체에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실제 사용 후기까지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하시는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봄날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삶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여기는 봄나들이 TV입니다. 감사합니다.